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문호 개방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새 교과서 아시죠? 역사 2 교과서 이제 시작했고요. 이 조선의 문호 개방 파트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화를 보시면 이제 궤 앞에 선 사람들의 당시 심리 상태가 잘 나옵니다. 자, 서양 오랑캐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싸우냐? 걱정할 거 없다. 우리한테 대응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 몇 년 뒤에 보면 박규수와 오경석 같은 이제 개화학자들이 어, 개화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개화를 해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했던 옛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다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인드맵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이걸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문호 개방입니다. 자, 문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자가 두어예요, 두어. 오픈 도어. 오픈 도어 펄러시가 이제 문호 개방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거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 평등한 상업이나 공업 활동의 기회를 주어지는 것을 보통 이제 문호를 개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배울 역사 2 교과서는요. 시기 구분을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 이제 가까울 근자죠. 현대와 이제 가까운 시대인 근대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현대, 이 두 시기를 이제 함께 배우는 책이 바로 역사 2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근현대사에서 이제 주로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냐를 이제 따져보게 되면, 자, 여기 187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사까지 이제 이르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선의 마지막, 이제 1876년부터 이제 1910년까지 이제 우리가 일제한테 주권을 이제 강탈당했던 요 시기까지를 이제 개항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항구를 개자가 이제 열 개자예요. 항구를 여는 그 시기를 개항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1910년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1945년 이제 8월 10일 이제 광복절 그날까지를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점령을 당했던 그 시기 일제강점기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1945년부터를 우리는 보통 현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순환론 보이시죠? 순환은 이제 흥망성쇠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현대사에서도 언젠가 한번 망할 때가 있고 다시 또 올라올 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아니야, 역사는 꾸준히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몇 번의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조금씩 이제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게 흥망성쇠적 관점에서 볼지 아니면 꾸준히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볼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 시기에 우리는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개항기예요. 개항기는 아까 이제 항구를 여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외부로부터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고와는 좀 다른 사고 방식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항기 때의 근현대의 과제는 봉건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바로 이제 봉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봉건 사회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후에 배울 이제 그 갑신정변이라든가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분제로부터 해방을 이제 꿈꿔 왔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바로 식민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식민지 아시죠? 이제 강제로 이제 점령당한 그런 이제 땅. 자, 그래서 우리는 항일 무장 투쟁을 이제 펼쳐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싸움, 이제 투쟁, 이제 싸울 투자잖아요. 무장, 이제 무력으로 이제 싸우는 거를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이라고요. 무력이 아니라 이제 머리로 싸우는 이제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왔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면요. 현대사의 과제는 바로 독재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제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60년에 이제 4.19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이제 민주정부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 4.19 혁명이 있었죠. 이제 독재로부터 해방이었고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 저번에 우리 계기 수업으로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독재로부터의 해방이었으나 요거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제 그해 9월 1일 날 전두환 대통령에 결국에는 오르게 됐죠. 87년 6월 항쟁으로 드디어 이제 전두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이 현대사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제 독재와 이제 가난으로부터 해방하기에 지금껏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투에서 배울 이 근현대사 시기 구분을 정말 간단하게 봤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뭘 향해서 이 현대사가 뭘 향해서 나가고 있냐면요.
바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예요.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점점 지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사회. 이제 평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이제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되는 사회를 두고 과연 이게 평등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온당하다라는 게 입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이제 뺏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뭐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도 그랬었고, 그래서 평등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평등을 굉장히 갈망하는 사회인데, 과연 올바른 평등이란 무엇인지, 기회의 평등인지, 결과의 평등인지, 뭐 과정의 평등인지 등등등 평등에 관한 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평등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적으로 이제 합리주의를 이제 쫓아가고 있는 게 요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그 시기 구분을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 시기가 어쩌면 좀 정치적으로는 좀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과서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된 게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중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단원입니다.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 자, 이제 본명 이하응이죠. 이하응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던 그 시기를 보는데, 자, 교과서를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요 시기 무렵에 이제 이항선이 출몰했다고 나와요. 이제 이자가 이제 달을 이자예요. 모양 양자인데 이제 모양이 다른 선박이 이제 출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서양 선박들이 나타나서 문호 개방과 통상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물론 흥선대원군 집권하기 이전에도 이제 이미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산업혁명 여기 동그라미, 자, 산업혁명을 마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동그라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제 확립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청나라의 아편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아시아로 진출했던 이제 영국과 한판 붙었던 게 바로 이제 이 아편 전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셔왔던 혹은 우리가 큰 나라라고 대국이라고 섬겼던 이 청나라도 깨지죠. 그리고 이제 일본 역시 이제 미국에 의해서 깨지면서 강제로 개항이 됐던. 그래서 야 이렇게 소용돌이 국제 정치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제 이런 집권자 정치인들이 고민을 했었던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흥선대원군이 내놨습니다. 자, 문제점은 먼저 뭐였냐면 이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자, 먼저 국내적으로는 당시 이제 세도 정치가 판을 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역사원 우리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배웠었던 것인데, 당시 저기 누구야? 저기 순종, 헌종, 철종 그 요 시기 때 보면은 어 세도 가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후사가 없었던 이제 왕을 대신해 가지고 좀 헐랭인 왕을 한 명 이제 세우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나이가 좀 어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바로 술주정뱅이 이항. 흥선대원군이었는데, 그럼 얘를 이제 왕위에 이제 보필을 하게 되면, 왕위에 올리게 되면, 그럼 이제 세도 가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또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근데 뻥이었죠.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그동안에 그 술주정뱅이는 이제 거짓이었어요. 연기였었던 건데, 자, 바로 집권을 하자마자 이제 왕권 강화책으로 그리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제 걸게 됐던 겁니다. 자, 왕권 강화책으로 했던 그의 해결책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제 비변사를 없애버립니다. 비변사를 없앴다. 이게 비변사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요? 예, 바로 이 비변사에서 누가 다, 아이고, 잠시만요. 비변사에서 자 이제 세도 가문들이 요거를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요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비변사를 없애버리죠.
아예 이게 X라는 게 폐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해버리고요. 그리고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켜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된 그리고 이제 왕권을 다시 강화하는 기존에 이제 비변사의 힘이 너무 세도감한테 몰려 있으니까 왕권도 약화됐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정부를 이제 부활을 시켰고요. 그리고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변사가 원래 별난에 대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군사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해? 라고 해서 이제 삼군부가 다시 맡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대전회통을 편찬을 합니다. 이제 법제를 재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게 대전 통편이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대전 통편은 요거는 이제 정조 시기 때 만들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전 통편 이후에 그 사실들을 좀 보충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간의 모든 법령이 여기 이제 대전 회통에다가 수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인재를 등용을 합니다. 결국 자기 사람이 이제 또 필요하거든요.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면. 그래서 당시 중인이나 서리층 그동안 이제 핍박받았거나 혹은 이제 저기 관직 진출의 기회가 좀 제한되었던 이 중인 서리층한테도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붕당 정치의 핵심, 양반 유생들의 근거지. 그래서 자 이게 서원이 전국에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에는 또 되게 많은 그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서원들이 백성들의 이제 혈세를 이제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전국에 많이 세워졌던 이 서원들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최익현 이제 유생이 결국에는 이제 또 탄핵 상소를 이제 올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러 궁들 중에 가장 상징적인 궁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청와대 앞에 있는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경복궁 지금도 남아 있죠. 자, 여기 경복궁 이 뒤에 보면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 그 배산임수 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기운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궁이 이제 지어진 건데 이 경복궁이 당시 그 그동안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왕실의 권위를 좀 제대로 과시하지 못했다 생각을 해서 이 경복궁 중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막 공사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좀 많이 쌓여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궁을 만들려면 지금도 토목 공사를 하거나 이제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 비용 마련하려고 원납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어원 원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기부금 명목으로 걷긴 했는데 약간 좀 강제성을 띠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야, 안 내니? 네. 안 낼 거야? 그럼 나 조사 들어간다. 좀 괴롭혀 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납전은 원에서 납부하는 일종의 기부금이기는 하는데 약간 기부금 명목으로 약간 좀 삥 뜯은 느낌도 좀 냄새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또 당백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시 사용하던 엽전이 그 상평통보인데요. 상평통보보다 당 1당 100, 해당 한 100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막 찍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돈들을 막 찍어내다 보면 그러니까 요 경복궁 중건하려고 사람들도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백성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시키니까 불만들이 좀 쌓였고 그리고 공사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기부금 명목으로 돈도 뜯어가지 당백전 마구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저희 중2 사회 역사 2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물가가 이제 또 폭등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기도 많았지만 백성들한테 또 원성도 많이 들었던 게 또 저기 흥선태원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삼정. 삼정의 문란이 뭐였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때려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정으로 이제 양전 사업을 해요. 양전 사업이 전을 이제 밭전짜잖아요. 그래서 측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어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런지 모르겠는데 양전 사업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요게 양전 사업의 핵심은 이제 은결을 색출했다. 은결 색출이라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 이제 땅들을 이제 색출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조세를 징수를 한 거예요. 세금을 많이 이제 걷어낸 거죠. 그래서 어, 저기 땅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해 가지고 조세도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정
군정의 문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어 저기 요거를 한 사람당 이제 한 필씩 내던 거를 야 요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호포제. 호자가 무슨 호자면 집호자거든요. 집호자고 이제 포는 이제 군포예요. 집호자 이제 군포 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집집마다 한 포씩만 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게 또 좋아진 건가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상민들만 냈고요. 양반 안 냈고요. 양반 안 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냈잖아요. 이제 그 균역법이라고 기억하시죠? 균역법. 군역의 의무를 다할 때 이제 균등하게 이제 내도록 두 필에서 뭐 한 필로 이제 줄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요때부터는 이제 집집마다 한 포씩만 내면 돼. 그러면은 사람마다 낸 게 아니라 집마다 하나씩 내면 좀 부담도 줄어들어. 그러면은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저기 커버를 쳤느냐? 바로 양반한테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집집마다 집포자 집집마다 군포를 내게끔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누가 싫어했겠어요? 양반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분이 또 나옵니다. 최익현 선생님. 그래서 야 사원 정리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호프집 시행하면 지금 양반이랑 상놈이랑 지금 같은 취급을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해서 최익현이 홍산대원군에 대해서 또 탄핵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끝끝내 좀 발목을 잡으셨던 분이 바로 최익현 선생님이세요. 홍산대원군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황국인데 자 황국은 자 그동안 관청에 좀 고리되어 버려 이제 변질되어 버린 게 바로 이제 황국이었어요. 그래서 자 오히려 이제 황국제도가 이제 그 빌려주는 거잖아요. 춘대춘합으로 이제 빌려주려고 했던 건데 야 요렇게 하지 말고 아예 사창제를 하라. 사창. 이게 뭐냐면 각 고을에다가 설치한 곡식 대여기관을 사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 마을에다가 고을에다가 이제 설치한 곡식 대여기관인데 요거는 누가 운영하는 거냐면 요거는 관청이 아니에요. 관청이 아니라 아이고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사창은 이제 관청이 아니라 누가 운영을 하는 거냐면 바로 민간에서 그냥 민간에서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황국의 폐단이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이제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막 나중에는 강제로 빌려가게 했잖아요. 공제로 빌려가고 강제로 세금을 이자를 더 많이 이제 받아먹게 되는 그런 세도 정책 폐단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황국을 이제 사창제를 통해 가지고 철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개혁 정치를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항선이 등장을 해요. 이항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서양 세력들이 막 이제 물밀고 들어오는 그런 세대예요. 뭐 서세동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이항선이 들어오면은 뭘 얘기를 하면 문호를 개방해라. 문호를 개방을 해서 우리 평등하게 한번 이제 교역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평등이지만 사실 실제 평등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서양의 나라들은 먼저 산업혁명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공장제 기계공모를 통해서 그러면은 막 찍어내요. 그럼 물건이 남겠죠. 그 남는 물건들을 국내에서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그런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게 당시 서양 세력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럼 영국은 어떻게 진출을 했냐면 청나라와 싸우죠.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기죠. 그래서 청나라라는 새로운 시장을 마련을 했고요. 미국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을 문호 개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시아 시장을 만들어내게 됐던 거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는 어땠냐면 연해주를 획득을 해버립니다. 연해주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자, 이걸 청으로부터 이제 획득을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조선 땅이잖아요. 국경선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청나라의 국경선은 또 여기에 있고 러시아의 국경선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리나라 조선이 바로 국경선을 이제 맞닿게 되는 좀 우리가 그때 당시로 보는 이제 코쟁이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로 진짜 몰려올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어, 위기 의식이 한창 이제 발현이 되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이양선이 등장을 했을 때 통상 수교를 과연 받아들였느냐? 아닙니다. 바로 통상을 거부를 했고요. 이제 그들과 이제 교육하는 걸 이제 거부를 했고 더더욱이 이제는 강병책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군사들을 더 강하게 키워서 그들을 막아내자라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침략에 대비해서 새로운 무기도 개발하고 오히려 맞서 싸우자라는 입장을 가졌던 건 아닌데 자, 왜 그러냐면 자,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그 연해주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 러시아는 뭐 역사적으로 항상 뭘 가지고 싶었다? 아이고, 잠깐만요. 러시아는 자, 이제 부동항을 가지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동자가 이제 얼동자거든요. 얼지 않는 항구.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춥잖아요. 그래서 항상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마음대로 교육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항상 남쪽으로 얘네는 내려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이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자 당시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제 프랑스 신부와 논의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서 보시면 어디겠냐? 자, 페이지로. 자, 여기 당시 굉장히 많은 이항설들이 이제 출몰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죠. 바로 이제 거부를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도 지금 이렇게 소요특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 활동을 하던 이제 프랑스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와 의논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 사이에 어 얘네도 러시아도 또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이제 필요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요때 그 천주교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신부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이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의 가르침이 좀 못마땅해요. 누가? 바로 요런 분들. 최익현 선생님 같은 그런 양반 유생들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양반 산 놈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저 서양의 학문, 서학이라고 하는 건참 쓰잘데기 없구나. 그리고 이 사회를 참 교란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체육관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양반 유생들이 이거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좁아진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도 저기 상징적으로라도 천주교 신자를 좀 탄압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러시아 남하 대비책에 의해서 프랑스 신부와 논의를 하고자 했지만 그게 실패했고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을 하게 되었고 당시 이제 그 유생들의 억압에 못 이겨 그리고 이 프랑스 신부도 함께 이제 취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당시 이제 살아남았던 그 프랑스 신부가 한 명 이제 도망을 가면서 프랑스군에 알리게 되죠. 프랑스군에 알리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 신부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거는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배상금 지급해라라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야 우리 통상조약도 체결하자라고 병인년에 병인년에 1866년입니다. 1866년에 병인년에 이 양놈들이 소요 사태를 이 강화도에서 일으키게 된 겁니다. 교과서에서 보시면 이게 나오죠. 병인양요. 자, 강화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우리 서울에서 이제 한강입니다.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바로 이제 강화도인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랑 이제 싸웠죠. 싸웠는데 당시 이제 양은수 장군님의 이제 활약으로 삼랑성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죠? 삼랑성 이제 정족상성 전투라고 이제 하는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프랑스를 이겨버립니다. 사실 좀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보고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쳐들어왔는데요. 당시 정족상성에서 양은수 장군님을 저기 도우셨던 분들이 당시 호랑이 잡는 포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총도 되게 잘 쏘시는 분들이셨고 뭐 호랑이 잡는 분들이셨으니까 얘네 딱이야 뭐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양원서 장군님 이제 활약이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걸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자, 그래서 병인양요 때 이제 강화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승리를 하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다시 외 규장각이 약탈되었던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외교장각 의궤라고 해서 보이는데 병인양요 때 이제 프랑스군은 퇴각하면서 그냥 퇴각했던 건 아니고요. 외교장각 언제 만들어지지 아시죠? 정조 때 정조 때 설치한 도서관인데 외교장각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제 보관을 했는데 이 건물도 불태웠고요. 그 안에 보관된 왕실 관련 행사 기록 이제 의궤라고 해가지고요. 그 왕실 관련 행사 기록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그 참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박변상 박사가 요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요. 요걸 반환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꽤 많아요. 우리가 이제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침략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왕실관리 행사를 기록한 건데 이렇게 약탈을 당했죠. 자, 보시면 이거 1번 겁나 많죠. 문화재들의 현황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7만 5천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일본 3만 5천 점, 러시아 3천여 점, 프랑스 한 1900여 점 등이 있어요. 이게 아직 파악된 게 이 정도고요. 파악 안 된 건 더 많겠죠.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고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병인양요 때 이제 우리가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는데 근데 그 병인양요가 끝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딱 5년 뒤에 1871년에 이번에는 또 미국이 들어옵니다. 자, 미국 함대가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제 강화도를 또 공격을 하는데요. 요게 뭐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건 1866년에 미국 상선 이 제너럴 셔먼호인데 이제 말이 상선이지 사실 요게 그 안에 막 대포도 있고 막 이제 무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원래 상강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서울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를 가냐면 평양, 이제 대동강에 나타나요. 그래서 당시 이제 통상도 요구하는데 근데 얘네가 약간 좀 껄렁껄렁한 놈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막 샬라샬라 얘기를 하는데 껄렁껄렁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조선 군인 납치하기도 했고 막 약탈도 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새끼들 봐라." 라고 하면서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지휘를 해서 화공작전 그러니까 이제 불태워 버립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버리고 당시 이 배에 탔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있으니까 요거를 빌미로 해서 요렇게 5년 뒤에 1871년에 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강화도를 미군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군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게 지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신미양요 때 초진진과 이제 덕진진을 이제 점령을 해버리고요. 이제 광성보 전투에서 여기 광성보 전투에서 이제 어제현 장군님이 이끄는 이제 조선군과 이제 싸우는데 끝까지 결사항전합니다. 진짜 끝까지 결사항전하고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드라마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선생님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1회차 때 제가 그 링크 걸어놨는데 보셨죠, 다? 근데 정말 끝까지 결사항전을 합니다. 진짜 막 총이 싸우다가 없으면 뭐 할, 그다음 그것도 없으면 나중에 돌로 맞추고 흙으로 뿌리고 막 그러면서 꺾어진 그 칼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 이제 처절한 모습들이 이제 영상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결사항전을 해요. 그래서 지긴 지는데 막상 또 졌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미국도 이기긴 이겼는데 되게 좀 찝찝하게 이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투기 협상에 결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단념하고 당장 그때는 이제 또 물러나가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신미양요입니다. 오재현 부대가 결국은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말 잘 싸웠고요. 그래도 완전 졌다고는 생각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1871년이 신민년인데 신민년에 또 양놈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소요사태라고 해서 뭐 진게임이라고는 우리가 또 표현을 안 하죠. 자, 거기다가 지금 소개를 안 해드리겠는데 자, 남연군묘 이제 도굴 사건이라고 해서 1868년에 또 그 사이에 사실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고 있어요. 독일 상인 오페르트인데 얘가 누굴 건드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제 남영군의 묘를 이제 도굴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게 충청도에 있는데 요청을 했다가 통상학교를 이제 요청을 했다가 이제 거절당하니까 그에 대한 뭐 안갚음을 했는데 이건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이게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이 남영군의 묘를 도굴했는데 좀 약간 심했어요. 근데 얘가 좀 심했는데 시체도 그리고 부장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대원군이랑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야 내가 너네 아빠 묘 저기 시체를 가지고 있어. 부장품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랑 이제 협상 좀 하자."라고 하니까 "나 이런 것들하고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외 외국인에 대해서 더 꽁꽁 이제 걸어 잠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에서도 이겼고 사실 병인이할 때도 이겼고 그리고 신명할 때 지긴 졌지만 사실 완전 진 건 아니고 끝까지 맞서 잘 싸웠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로서는 개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 양요해서 서양 열강을 이제 물리쳤다고 생각한 우리 조선은 좀 자신감이 뿜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척화비가 뭔지 아시죠? 서양 오라케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해하자는 것이고 화해하자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전국에다가 이렇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강점 혹은 이제 저기 의의는 일단 나라를 지켰다라는 데는 의의가 있겠지만 근데 기존 사회 틀에 좀 갇혀 있고 근대 사회에 좀 빨리 흐름을 좀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시간을 역사적으로는 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1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 마인드맵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국내적, 국외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